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제4합의 원료인 누에고치의 거래 제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면방직업의 성장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제4합이 누에고치에서 생사를 뽑아내는 것이었다면 면섬유에서 그에 대응하는 것은 면방적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제4 공장이 생사를 생산하는 데 그친 반면 면방적 공장은 직포 공정까지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면방직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면방직업은 엄밀히 말하면 면사 방적을 하지 않고 면직물만 생산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 둘을 모두 생산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시간에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은 면의 방적 공정과 직포 공정을 함께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입니다. 다만 유일한 조선인 면방직 기업인 경성방직은 처음에는 직포 공정만으로 시작했지만 1936년부터 방적 공정도 했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서 면방직업의 추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면방직 공장이 면사와 면직물을 동시에 생산하다 보니 면방적업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면직물업으로 분류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면방적업과 면직물업의 종사자를 합계한 것입니다. 면방직 공장들은 면직물만 생산하는 공장들에 비해 소수인 반면 규모가 컸기 때문에 둘을 합한 종사자 수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인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29년에도 3,000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료를 참고하면 조선방직이 약 2,000명, 경성방직이 약 500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1933년까지 정체하던 종사자 수는 1934년부터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기존 공장들이 설비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 공장들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종사자 수는 1939년에 정점을 이루는데 일본에서 발간된 방직요람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볼 6개 면방직 공장에서 약 13,000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종사자 수는 1939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전시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면방직업의 원료인 원면이 생산되긴 했지만 그것은 조선, 나아가 일본 면방직업의 원료의 일부가 되었을 뿐이고 대부분의 원면은 인도, 미국 등에서 수입했습니다. 1937년 이후 전시경제체제가 갖춰지면서 국제수지 안정을 이유로 원면 수입이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 면방직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조선의 4개 면방직 기업의 공장 소재지, 조업 개시 년월, 1937년 말 현재의 설비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선방직과 경성방직은 조선에 본점을 둔 기업이고 도요방적과 가네가우치방적은 일본의 면방직 자본이 조선에 진출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조선인 자본은 경성방직 뿐입니다. 공장의 설비 규모를 보면 경성방직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고 조선방직, 도요방적, 가네가우치방적의 각 공장은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들의 5개 공장에서 방적에 사용하는 방기수는 3만에서 4만 추, 직포에 사용하는 직기수는 1000에서 1500대였습니다. 앞서 본 그래프에서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면방적업과 면직물업이라는 분류가 처음 등장한 것이 1929년이어서 그 전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이 표에서 조선방직과 경성방직이라는 두 기업이 1920년대 전반에 조업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경성방직은 처음에는 직포 전문 공장이었고 방적까지 같이 하게 된 것은 1936년부터입니다. 도요방적과 가네가우치 방적은 1934년과 1935년에 첫 공장을 지었고 1937년과 1936년에는 똑같이 영등포에 두 번째 공장을 지었습니다. 조선방직과 경성방직이 조업을 개시한 것은 각각 1922년과 1923년이지만 두 회사가 설립된 것은 각각 1917년과 1919년입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경제가 호황 상태에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전역에서 너도나도 면방직 설비 투자에 나섬에 따라 설비 도입이 늦어져 호황이 불황으로 바뀐 뒤에 생산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부터 일본 면방직업의 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선에서 면화 재배를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 후반 호황기를 맞아 조선에서 면화 재배, 방적, 직포를 모두 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사람들이 일본의 미쓰이 재벌, 특히 미쓰이 물산과 관련된 이들이었습니다. 세로형 공장의 입지는 원면의 수출 항구 중 하나였던 목포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부산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1917년 조선방직이 설립될 때 회사의 목적에는 면화 재배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역둔토를 불화해 제공하겠다는 조선총독부의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조선방직은 미쓰이 재벌의 반개 기업인 도요면화와 공동 출자하여 남북면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면화 재배와 조면업을 경영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조선방직의 설비 추이입니다. 조선방직은 1922년에 반기 15,200추, 직기 608대로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23년 말 화재가 발생했고 1924년에 생산을 못하다가 1925년 10월 정상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1920년대 불황기에 조선방직은 조선총독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일본산 면포에 처음에는 7.5%, 1927년 4월부터는 5%의 이입세를 부과한 것도 조선방직의 경영을 도왔습니다. 조선방직의 경영진은 설립 당시의 설비로는 일본의 면방직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후반에 설비 증선 계획을 세웠고 1929년부터 확장을 시작해 1934년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 내 면방직 공장들과 견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성방직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1936년 제작된 대경성부 대관이라는 책에 실린 것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다시 그린 것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것은 경부선 철도와 영등포역입니다. 영등포는 원래 경성부가 아니라 경기도 시흥군에 속했는데 1936년 경성부로 편입됐습니다. 경성방직을 설립한 김성수, 김현수 형제는 고창의 대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둘은 모두 일본에서 유학했는데 1914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먼저 조선으로 돌아온 김성수는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때 교사였던 이강현이라는 방직기술 전문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강현은 도쿄의 구라마에 고등공업학교 방직과를 졸업하고 1911년 귀국한 인재였습니다. 김성수는 1917년 이강현의 권유로 허리띠 데님 같은 특수한 직물을 생산하던 경성직류 주식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경성방직을 설립했는데 사장은 다른 사람이었지만 김성수, 이강현 그리고 또 한 명의 일본 유학 경험자인 박용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회사 설립 당시 김성수의 나이는 28세, 이강현은 31세, 박용희는 34세였다고 하니 의기투합한 젊은이들의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경성방직의 설비 추이입니다. 김성수는 고향 땅을 담보로 식산은행에서 돈을 빌려 영등포역 앞에 공장을 지었고 1922년 일본의 도요타 직기에서 동력직기 100대를 수입했습니다. 1921년 일본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온 김현수도 1922년 경성방직의 상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 3월부터 광폭 면직물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면방직 기업의 제품과 직접 경쟁하는 제품이 조선인 자본에 의해 생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기도 상공통계라는 자료에 따르면 경성방직의 종사자 수는 1927년 331명, 1928년 477명이었습니다. 경성방직이 초기에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이미 구축해놓은 면포 판매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산 면직물이나 조선방직의 생산품은 그 판매망을 통해 거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성방직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경성방직은 자신들이 조선인 자본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점차 조선인 상인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갔습니다. 경성방직이 그러한 노력을 하는 동안 두 가지 제도가 조선방직과 마찬가지로 경성방직을 도왔습니다. 바로 조선총독부의 보조금과 일본산 면포에 부과된 이입세입니다. 경성방직은 조선방직이 보조금을 받는다면 자신들도 받아야 한다고 총독부에 요구해
1920년대에 약간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경성방직은 직기 대수를 점점 늘려 1928년에는 224대, 1931년에는 448대, 1933년에는 672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포공정만으로는 수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성방직은 일본의 면방직 기업들이나 조선방직과 마찬가지로 면사, 면포를 일관 생산하는 체제로 가기 위해 1935년 영등포 공장 확장 공사를 시작해 1936년에 방적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2년 앞둔 1943년에는 방기 3200대, 직기 1129대로서 다른 3개 기업의 공장과 동급의 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30년대 중반에 조선에 진출한 도요방적과 가네가우치 방적을 보겠습니다. 이 두 기업은 오래전부터 조선에 면사와 면포를 판매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계기로 조선에 공장을 짓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던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에서는 1929년에 여자와 아이의 심야 근무를 금지하는 개정 공장법이 실시되었습니다. 1931년에는 세계 대공황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업계 단체에 의한 통제를 합법화한 중요산업통제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면방직업에서는 조업 단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면방직 기업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는 가운데 1931년 조선 총독으로 취임한 우가키 가즈시게는 조선이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내세워 일본 대기업들을 유인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에서는 공장법이 시행되지 않았고 중요산업통제법은 1937년 3월이 되어서야 조선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일본 내 면방직 대자본이었던 도요방적과 가네가우치 방적은 일본 내 통제를 피해 조선에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던 그들은 조선방직이나 경성방직과는 달리 조선 내에 공장을 2곳씩 건설했습니다. 한편 이들의 조선 진출은 일본 내 다른 면방직 기업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조선을 통제에 포함시킬 것이냐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요방적과 가네가우치 방적의 조선 진출로 조선 면방직업의 이른바 4대방 체제가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사와 면직물의 수입 대체를 진행시켰습니다. 먼저 면사를 보겠습니다. 1934년 도요방적 인천공장이 생산을 시작하기 전까지 조선의 명사를 생산하는 곳은 부산의 조선방직밖에 없었습니다. 경성방직을 비롯해 조선의 면직물 공장들은 원료 면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많은 면사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조선에서 수출한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통계를 알 수 있는 1935년에 그중 일본산 비율이 97%였던 것을 보면 1930년대 전반의 수출은 모두 조선을 경유한 일본산 면사의 수출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면사의 수입량은 1934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1939년에는 거의 0이 되었습니다. 수출 면사의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 1937년과 1938년에는 약 80%가 조선산 면사였습니다. 면사의 수입 대체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중일전쟁 후 일본 제국 내 각 지역에서 면 제품의 자급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1939년에는 수출도 0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면직물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934년부터 일본으로부터의 면직물 수입이 줄고 조선 내 자급률이 상승했습니다. 수입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1937년부터는 수출도 크게 늘었고 그 이듬해에는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전반에도 수출은 있었지만 일본산 면직물이 조선을 경유해 만주국이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비율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계를 알 수 있는 1935년에 수출 면직물 중 약 30%가 일본산이었는데 점점 줄어 1938년에는 약 6%만이 일본산이었습니다. 1930년대 전반은 4대방 체제가 성립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본산 비율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선산 면직물의 수출은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로 수출되었는지를 보면 1938년에 수출된 약 1억 평방야드 중 49%는 만주국, 18%는 중국, 17%는 관동주, 12%는 일본, 5%는 기타였습니다.
현재 중국을 이루는 지역이 조선산 면포의 해외 시장이었고 그 중에서 만주국이 가장 큰 시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첫 해외 직접 투자라고도 평가받는 1939년 남만방적 설립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남만방적은 경성방직의 출자로 설립되었고 만주국 내 지금의 션양 근처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한편 4대방 체제가 성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했고 일본과 조선의 면방직업은 원료와 원면의 수입 제한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대일본 방적연합회에서 발행한 면사방적 사정 참고서에 실린 이들 4대방의 면사와 면포 생산량 추이입니다. 면사와 면포 생산량이 1938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산업통제법이 1937년부터 조선에서도 시행됨에 따라 조선 내 면방직 공장들에게도 조업 단축이 강제되었습니다. 1937년에는 13%, 1939년에는 3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 내 면방직 기업과 공장은 일본 내 기업과 공장에 비해 이익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조선의 임금이 일본보다 훨씬 낮았고 면포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급품이었던 조선 면포도 비싸게 팔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938년부터 공정가격제가 시행되었는데 면직물은 비교적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또 면섬유 대용품으로서 레이온사를 잘게 잘라 단섬유처럼 만든 스테이플 파이버를 면섬유와 혼합해 방적하도록 1938년 이후 강제되었는데 그 강제 비율이 일본에서는 100%였던 반면 면화가 자체 생산되는 조선에서는 30%여서 순면포도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1940년대에도 일본에서는 기업 정비가 강압적으로 실시되었고 조업도가 30% 정도에 머물렀던 반면 조선 면방직 공장들의 조업도는 70% 정도로 훨씬 높았습니다. 후발주자가 이득을 본 셈인데 전시통제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방 이전 면방직업의 성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4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5번째 강의에서는 해방 후 1950년대의 면방직업이라는 주제로 1950년대 면방직업의 재건 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